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이 트럼프발 이슈가 여전히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짓누르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 요즘 그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더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일정을 잘 체크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 22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한 15분쯤이라고 해요. 그때 금리 발표를 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금리를 2.5%까지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이미 작년 6월에 금리가 4%였는데 지금은 2.7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0.2%포인트 더 낮춰 잡게 된다면 이게 0.5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무역 전쟁,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원래 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기도 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 혹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요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좀 강해지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이른바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성장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ECB의 결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금리 발표 후에 ECB 총재가 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이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유지될지 그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이 표현이 없어진다 해도 반드시 금리 인하가 멈춘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내려서는 ECB 이번 회의에서 금리 내릴 가능성 높지만 이후의 방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연 금리 인하가 지속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출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2월 고용 보고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관건인데 앞서 1월 취업자 수 한번 살펴봤더니 14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4.1%에서 4%로 떨어지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 조치가 수치에 어떻게 반영됐을지 그 관건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 대기 중에 있죠. 맞춤형 AI 칩 대표 주자로서 이 최근에 인텔의 반도체 설계 사업 인수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시장 예상은 지금 서프라이즈였던 3분기 실적보다 더 좋은 주당 순이익 2.5달러, 매출 146억 달러입니다. 자세한 사항 저희가 잠시 후에 더 뒤에서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코스트코 기업도 같이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경상수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EU에서 중요한 일정 하나 나오고 행사는 제가 이전 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WC 2025 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실적 오라클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졸츠 그리고 CPI, PPI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졸츠랑 PPI, CPI는 제가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떼어서 잠시 후에 더 설명 디테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가계 소비 지출 YOY 기준으로 일본에서 발표 그리고 4분기 경제 성장률 YOY 기준으로 있으니까 일본 요즘 경제 성장률 부분 꼭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2월 소기업 낙관 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생산자 물가 지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한국에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던 PPI 외에도 EU에서 1월 산업 생산 MOM 기준으로 발표될 거고 한국에서 2월 수출입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이때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 파생,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까지도 끝까지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하나씩 살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예고를 해 드렸던 주요 이슈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 이유는요,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좀 고용 시장, 즉 노동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곧 발표될 조츠 보고서 이야기 좀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구인 규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인 건수는 760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55만 6천 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800만 건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낮은 수치였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기업들이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9월에도 737만 건까지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게 제기가 된 바가 있었죠. 자, 물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일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죠. 자,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었던 제닛 옐런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면서 경제 회복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팬데믹 시기에는 물류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가 됐었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했었죠. 이로 인해서 물건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화된 그런 사례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정부 제출이 필수적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후회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실업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재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요, 4.2%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실업 후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까지 약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는 2023년 초보다 한 달가량 더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5개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 6개월 정도가 된 것이죠. 자, 예전에는 실업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 명당 1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노동시장이 표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인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작년 11월 구인 건수가 810만 건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것은 즉슨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국의 노동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속을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 구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훨씬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경제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과 금리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이런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발표될 졸츠 자료도 함께 팔로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와 P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 발표될 CPI와 PPI는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먼저 관세 부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운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이 미국 경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된다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다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열짜리 SUV는 약 1,300만 원이 추가로 오를 수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1,8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포드의 CEO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산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며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0.43%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리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그리고 물가만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부메랑 효과입니다. 즉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인 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경우에 미국은 더 큰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가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요. 장바구니 물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일축시킨 바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대비해서 7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해서 0.2% 감소하면서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변화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발표될 CPI와 PPI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은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에 대해서 전월 기준으로 본 차트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발표됐던 것을 보면 예측치는 0.3%였는데 0.5%가 발표가 됐죠. 자,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대치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좀 큰 충격을 받았죠. 이같이 뜨거워진 물가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많아야 한 번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월 CPI는 그 작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꺾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발표될 PPI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이죠. 자, 그리고 이 표는 PPI에 대해서 전월 기준으로 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것이 최근이었고, 보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습니다. 예측치보다 0.1% 상회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도매 물가라고도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반영이 되고 또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행 지표마저도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1월 CPI에 이어서 PPI 역시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럼프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CPI와 PPI는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고 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팔로우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AI 관련주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 브로드컴에서 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의 변동성은 흔한 일이지만 이것이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21년 이후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드컴의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는요. 브로드컴은 AI 시대의 맞춤형 칩과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펀더멘털을 유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브로드컴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칩, 그러니까 ASIC이라고도 불리죠. 이 ASIC과 네트워킹 부분의 시장 규모를 6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었고 신규 파트너와의 협력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브로드컴은 현재 인텔의 최신 반도체 공정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1.8 나노 공정을 통해서 TSMC와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바가 있었는데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이 공정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합니다. 만약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브로드컴이 인텔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주목을 해야 될까? 일단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초과할 것인지 이 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브로드컴이 월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브로드컴 입장에서 좀 더 시장 예상치보다 더 상향 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시장의 시장과 더불어서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협력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번 실적 발표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큰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 보여줄 강력한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 쪽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하회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열렸던 우리 국내장에서는 생각보다 그 마벨 테크놀로지의 악실적에 영향을 받아가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곧 발표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당연히 팔로우업 해주시고 또 눈여겨보셔야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장 열렸을 때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